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연금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건보료가 무서워서 저축을 안 한다, 못한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연금 상담,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거 이율은 좋은데 이거 넣었다가 건보료 폭탄 맞을까봐 이거 안 넣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은근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케이스 중에 거의 70%에서 80%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이유들을 보면은 이 금융소득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보료가 무서워서 저축을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지는 건강보험료, 중년 퇴직 부부의 한숨, 건보료 줄일 수 없나? 이게 집에서 퇴직하고 이제 건강보험료 증서를 받았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노후를 위협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이 많은 은퇴자분들께서 이 건보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주부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 공포라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저기 어둠 너머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봐.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건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알고 나면은 전혀 무섭지 않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혹시나 이게 어디서 뭐 하나 내가 잘못해서 건보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고 그게 무서우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료의 가입자별 기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또는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의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들이 적용받는 가입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장인 가입자는 알겠는데 피부양자는 뭐냐?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가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피부양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인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는 알겠습니다. 이 둘은 직접적으로 건보료가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피부양자는 건보료가 부과가 안 돼요. 내 가족 중에 직장인 가입자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건보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조건이 중요하겠죠.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첫 번째로는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 소득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연소득은 6가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인데요. 일단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뭘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양자 탈락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해서 번 돈 있죠. 이거는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경비들이 제외되겠죠. 그래서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뺀 순이익이 바로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미등록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증을 걸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연 500만 원 이하, 이것도 비용을 뺀 순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 전액 합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가 1년에 9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소득의 아예 합산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 101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살짝 넘었다 하면은 이 1010만 원 전체가 연소득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아닙니다.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나라에서 관장하는 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받은 연금은 100%가 잡힙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1년에 1,200만 원이 연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의 100%가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탈락이고 내가 간간히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고 있다. 세전으로 1,20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이제 소득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60%에서 80%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의 전체 합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피부연계에서 탈락하고요.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합니다. 여기까지는 소득 기준을 확인한 거고요. 다음은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가 적용이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또 공시가격은 뭐냐? 이 공시가격은 일반 시세하고도 차이가 나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시세 집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을 70%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7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또 60%라고 했잖아요. 7억 곱하기 60% 하니까 4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10억 원의 집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원대 초반 정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러면은 왼쪽 표를 보면요. 과세 표준 9억 그리고 과세 표준 5.4억 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은 이 소득은 아까 6가지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의 합입니다. 1,000만 원 이하라면은 내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은 피부양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걸 넘으면 탈락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2천만 원 이내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 5.4억 원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피부양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소득이 1,500만 원이고 그리고 내 집의 과세 표준이 7억 원이다. 나가면은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 9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20억 원대 약간 이 언저리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반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억 원대 주택도 내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에서 추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야지만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추가 소득 2천만 원을 계산할 때는 아까 그 피부양자 기준 6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는 아예 소득에 합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전체 금액이 소득에 합산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는 순간 그 건물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가 돼서 건보료를 어마어마하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건보료는 그럼 어느 정도 나오냐? 그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분에 8%가 나옵니다. 이 8%는 건강보험료율이 7.09%고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 해서 8%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된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에 건강보험료는 8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한 달로 나누면은 6만 원대 후반 요 정도가 나오겠죠. 다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그냥 내 소득 이런 거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되는 대로 소득 금액의 8%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는 소득에 미합산 된다는 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연소득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는 소득 금액
금액에 미합산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탈락되고요. 그리고 과세표준 5.4억에서 9억 원 사이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탈락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내면은 아예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데 1,000만 원을 단 10,000원이라도 초과되면은 전체 금액이 다 건보료 계산 기준에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지역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라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죠? 이렇게 들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별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케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사례 1인데요. 54세 지역 가입자고요. 1억 원을 연간 4% 하는 예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하고 다른 상품들, 배당소득 이런 거 받는 거 합쳐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억 원 연간 4%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억 원에 4% 하면은 400만 원 이자죠. 이 4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8%를 곱하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이 32만 원은 1년치 건보료죠.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26,000원 정도 건보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달 26,000원, 1년에 32만 원이 아까워서 나는 400만 원 저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예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48세 피부양자입니다. 이분은 주부시고요. 5.3억 원을 연간 4%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피부양자 탈락하면서 이 예금을 가입할지, 아니면은 피부양자를 유지를 하면서 이 예금 가입을 안 할지,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피부양자 유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유지를 한다면은 아까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예금을 해야겠죠. 그럼 5.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예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에 4%를 곱하면은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는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포기를 하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농짝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양자 상관없이 전액 예금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5.3억 원에 4% 예금을 곱하면은 이자가 2,1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되죠. 그러면은 건보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 매월 14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피부양자 유지 시에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그냥 5억 원만 예금을 해서 2천만 원이 발생했죠. 그리고 피부양자 상관없이 전액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1,950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3천만 원에 대한 예금을 포기하더라도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죠. 50만 원 정도가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48세 피부양자 동일하고요. 5.3억 원을 연간 4% 예금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피부양자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 아까 사례 2하고 동일하죠. 피부양자가 넘지 않을 만큼만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나올 정도만 예금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피부양자를 탈락을 각오하고 예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매월 14.1만 원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겠죠. 부동산은 과세 표준액을 구하는데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 시가의 70%로 가정을 했고요. 여기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 아까 주택 같은 경우에 60%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4.2억 원이 나오는데요. 이 4.2억 원에 그대로 건보료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본 공제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3.2억 원이 되죠. 이게 건보료가 나오는 기준 금액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는 점수제로 체크를 합니다. 그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 점수가 부과가 되는데요. 점수당 보험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월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시가 10억 원 주택에 대한 월 보험료는 14.7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건보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계산해 보면 아까 피부양자 상관없이 전부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약 1,77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부양자를 유지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2%가 더 낮죠. 이럴 경우에도 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 살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67세 피부양자고요. 2.8억 원 연간 4%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 추가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피부양자를 유지한다면은 예금 2.8억이 아니라 2.5억 원을 예금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국민연금으로 지금 월 1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럼 1년 수익이 1,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2.8억이 아니라 2.5억 원을 예금을 해야 되고요. 3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피부양자를 포기하고 나는 예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건보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 예금 2.8억 원에 4% 하면은 여기에서 건보료가 7.4만 원이 나오고요.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는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14.7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약 4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총 합산해 보면은 약 26.1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건보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피부양자 유지를 했을 때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원금 3천만 원에 대한 수익은 포기를 했고요. 근데 피부양자 탈락을 각오하고 예금을 했을 때는 건보료를 제외한 이자 소득이 806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유지했을 때하고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 거에도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사례 5를 보겠습니다. 67세 피부양자, 시가 10억 원 아파트 소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은 동일하고요. 가지고 계신 현금이 6억 원이세요. 6억 원에 연간 4%에 예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예금을 하고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을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부양자 상관없이 전부 예금을 했을 때는 이자 소득이 1,983만 6천 원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유지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98.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피부양자를 유지하려고 원금 3억 5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묻어두는 것보다 이럴 경우에는 건보료를 각오하고 그냥 전체를 예금으로 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건보료가 좀 나오더라도 꽤 나오더라도 건보료를 각오하고 예금을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미 지역 가입자라면 건보료 관계없이 저축을 하는 것이 이득이고요. 피부양자라면 가급적 자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운용 금액이 높다면은 피부양자 탈락을 감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저축을 이용하자.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저축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10가지가 넘는 건보료 혹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나는 건보료 없이 아니면 세금 없이 저축, 투자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구체적인 연금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금상품연구소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연금상품연구소를 검색해서 채팅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금부자연구소 양희섭 소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